이번 시간에는 항고소송상 피고적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방식과 마찬가지로 도의식 체계도 가지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항고소송상 피고적격, 대상적격과 지금 같죠? 앞에서 원고적격의 경우에 있어서는 취소소송상 원고적격이라는 테마로 우리가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당기 위협 확인소송은 별도의 원고적격 규정으로 35조, 36조가 있었습니다. 대상적격의 경우에 있어서 19조 본문을 38조 1, 2항에서 취소송 외 항고소송에 준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상적격은 항고소송 전반적인 논의로 우리가 이끌어갔었고요. 그다음 피고적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적격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3조 1항에 있는데요. 38조 1항과 2항이 이 13조 1항을 역시 마찬가지로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당기 위협 확인소송에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항고소송상 피고적격이고요. 거기 보시면 당사자 적격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적격이란 소송 당사자로서 본안 판단을 구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소송 당사자를 우리가 원고로 보게 되면 원고로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원고적격입니다. 소송 당사자를 우리가 피고로 보고요. 피고로서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피고적격 문제가 됩니다. 이 피고적격은 행정소송법 13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13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취소송상 피고는 누가 된다?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우리가 대상적격 얘기할 때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하고 등, 즉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나눠서 살펴봤듯 여기도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하면 처분을 행한 행정청과 그 다음 등을 행한 행정청을 나누어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 피고는 처분행정청이 됩니다. 그 다음 등을 행한 행정청은 재결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대상적격 얘기하면서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바꾸는 재결이 나온 경우를 상정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파면처분을 한 것이 행안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 해임 재결을 한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였습니다. 그러면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복을 한다고 했을 때 해임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게 되겠죠. 그럼 해임처분에 취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이 해임처분은 원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재결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원처분으로 본다면 원래의 파면처분이 해임처분의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라고 볼 것이고 재결이라고 본다면 해임 재결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한 경우라고 볼 것인데 둘 다 모두 외형상으로는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처분 취소인지 재결 취소인지가 구별이 불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피고를 보시면 됩니다. 소장에서 피고를 누구로 지정해 놓고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 만약 피고가 행안부 장관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의 해임 처분 취소는 원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라고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피고가 행정심판위원회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이때는 재결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결에 대한 취소송이라고 한다면 재결에 고유한 위법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요. 피고를 통해서 원처분에 대한 취소인지 재결에 대한 취소인지를 판단하는 방법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을 때는 누구? 처분행정청, 등에 대한 취소송, 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을 때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1월 25일에 행정심판법이 전면 개정되긴 했지만 그 전에도 특이한 개정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일부 개정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2008년도 이전까지는요. 행정심판의 심의 의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하고요. 그에 따른 법적 판단으로서의 재결은 재결청이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행정심판위원회는 단순한 내부적 심의 의결 기관에 지나지 않고 재결청이 바로 재결을 행한 행정청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의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결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할 때 과거라고 한다면 피고가 재결청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는 2008년도 이후부터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고 또한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까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재결 취소송의 피고가 행정심판위원회가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행정소송의 한계 테마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행정소송도 사법심사의 일종으로서 법률적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법심사는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다툼 문제라고 했었어요. 누구랑 싸우는 것이냐? 행정주체인 국가와 그리고 행정객체인 국민 간의 싸움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갑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누가 돼야 된다? 국가가 돼야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피고가 지금 처분행정청이다, 행정심판위원회다. 이렇게 피고를 우리가 13조 1항에서 정해놓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궁금해지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이건 소송 수행의 편의상 그냥 행정청에게 소송 수행만 담당하도록 그 피고 적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피고 적격 논의를 하실 때는 특이하게도 항고소송만큼은 행정청이 피고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적시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행정청, 오른쪽에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그러면 양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행정소송법 13조 1항에서는 피고가 누가 된다?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되기 위해선 우선 행정청이어야만 하겠죠? 그 부분입니다. 우선 행정청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논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의 부분은 과연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청, 두 번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이렇게 나눠놓고 있는데 이 앞에 행정청이라는 것은 과연 취소의 피고가 되는 행정청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고요. 이것은 조직법상 행정청, 전형적 행정청이 아닌 자가 처분을 했을 때는 누가 피고인가요? 대표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아서 그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탁사인이 처분을 하다가 위법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분을 한 건 공무수탁사인입니다. 공무수탁사인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공무를 위탁한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인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 부분이 바로 전형적 행정청이 아닌 자가 처분을 했을 때의 문제죠. 공무수탁사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각부 장관과 같은 전형적 의미의 조직법상 행정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행정청 첫 번째 단계의 논의입니다. 여기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전형적 행정청이 아닌 자가 처분을 발령했을 때 누가 피고인가? 여기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에 따른 결론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는 행정청이라는 것은 협의행정청이 아니라 광의행정청이다. 조직법상 행정청이 아니라 작용법상 행정청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조직법상 행정청 외에도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 추가로 포함된다는 점,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두 번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부분은 어떤 경우에서 문제가 시작되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을 발령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을 발령했을 때 그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한다면 과연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처분 통지서에 나와 있는 처분 명의자, 그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 문제가 바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에 결론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당한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는 소송 요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당한 권한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바로 주체상 적법 요건의 문제일 뿐이지, 즉 본안 요건의 문제일 뿐이지 이것이 소송 요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본안 요건에서는 취소의 본안 요건은 뭐죠? 처분의 위법성 여부죠. 처분이 위법하면 본안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인용 판결이 나올 것이고, 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면 본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본안 요건은 처분의 위법성 문제인데, 처분의 위법성은 네 가지로 나눠서 판단하게 되죠.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 하자로 나눠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중에 주체상 하자는 주체상 적법 요건을 흠결했을 때 그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을 텐데요. 주체상 적법 요건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여야만 합니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바로 주체상 적법 요건, 주체상 하자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건 본안 요건 문제이기 때문에 본안 재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정당한 권한 유무에 대한 문제는 소송 요건 문제가 아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판단이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처분 통지서에 예를 들어 관악구청장의 이름으로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원래 서울시 사무였습니다. 서울시장이 담당하는 사무였는데 관악구청장한테 내부 위임을 한 사무였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청장이 그 처분을,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위임을 하게 되면 그 법적 권한의 귀속점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당의 사무는 서울시에 있고 서울특별시장의 권한 사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청장이 착오로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겁니다. 정당한 권한자는 서울시장인데도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 상대방 주민, 관악구 주민 갑은요, 과연 이게 내부적으로 위임이 있었던 것인지, 권한 위임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원래보다 관악구 사무인 것인지, 그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조직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사무를 이전시키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 통지서에 나와 있는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국민의 신뢰보호라는 차원에서 정당한 권한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 처분 명의자가 피고가 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논의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을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전형적 행정청이 아닌 자가 처분을 발령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 예로서 공무수탁사인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다. 공무수탁사인은 조직법상 행정청이 아니다. 과연 공무수탁사인이 취소의 피고가 될 수 있겠는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조직법상 행정청이 무엇인지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겠네요. 조직법상 행정청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청이 바로 조직법상 행정청입니다. 여러분 알기 쉬운 행정법에서 제가 행정청은 무엇이라고 했었죠? 행정기관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행정기관은 뭐라고 했나요? 행정주체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행정기관이라고 했습니다. 100만 공무원이 있다면 이 100만 공무원이 바로 그 행정기관을 구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행정기관들 중에서 가장 똘똘한 친구가 바로 행정청이라고 했죠. 예, 똘똘해야 됩니다. 똘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똘똘한 사람이죠? 우선 사고 능력이 탁월하게 월등하게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예, 아주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똘똘한 사람은 우리가 봅니다. 사고 능력이 탁월하다. 이것은 바로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행정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 언변이 뛰어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 조직을 대표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행정기관이 바로 행정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의사를 결정하고 조직을 대표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행정기관이 행정청이다. 얘가 제일 똘똘한 행정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행정청은 바로 조직법상 행정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직법상 행정청이 아닌 공무수탁사인이 처분을 했을 때 과연 공무수탁사인이 피고가 될 수 있을까요? 행정청으로서 피고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행정수정법 2조 2항을 보시게 되면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텐데요. 우리 행정수정법 2조 2항에 보시게 되면은 기타 공법상 법인 그리고 공무수탁사인 등도 행정청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 포함된다는 것으로서 작용법상 행정청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 여기서 와닿지 않으시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설명이 알기 쉬운 행정법에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행정 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 본래적 의미의 행정청과 두 번째, 예, 기타 행정 주체, 본래적 의미의 행정 주체와 기타 행정 주체가 있고요. 예, 이 본래적 의미의 행정 주체에는 첫 번째, 예, 국가하고 그다음 지방자치단체가 포함이 됩니다. 국가는 헌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시원적 행정 주체라는 점에 있어서 헌법 제정 이전부터 있었던 행정 주체다라고 해서 우리가 시원적 행정 주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예,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117조를 근거로 인정되는 행정 주체이기 때문에 본래적 행정 주체이긴 합니다만 시원적 행정 주체는 아닙니다. 그다음 기타 행정 주체는 이 본래적 행정 주체로부터 예, 권한을 위임 또는 예, 위탁받아서 그 공무를 수행하는 자를 우리가 기타 행정 주체라고 합니다. 기타 행정 주체는 다시 예, 기타 공법상 법인과 그리고 예, 공무수탁 사인이 포함이 됩니다. 기타 공법상 법인에서 기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역시도 예, 공법상 법인이죠. 그렇죠? 예, 법상 필요에 의해서 그 법인격을 인정한 예, 공법상 법인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법상 법인이다라고 해서 기타 공법상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타 공법상 법인에는 다시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 공법상 재단법인과 공법상 사단법인과 그리고 공법상 영조물 법인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 이 사단법인을 예, 공공조합이라고도 하고요. 공공조합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공무수탁사에는 예, 공무를 위탁받아 그 공무를 수행하는 예, 자연인과 그리고 예, 사법인이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국가의 행정기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들 중에서 예, 그중에 가장 똘똘한 친구들은 누구가 돼요? 얘들은 조직법상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뭐가 되는 거죠? 얘들이 바로 예,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얘들이 바로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직법상 행정청보다 조금 더 넓어지는 그 플러스 알파 부분에 얘네들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왜 얘네들은 행정 주체인데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겠네요. 여기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념적 존재로서 그 실체가 없다. 그래서 예, 국가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문을 두들기고 가세처분 통지서를 주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이 국가였다면 그 사람 이름이 국가일 뿐이다. 김국가. 그렇죠? 국가가 우리한테 와서 그런 적은 없다. 따라서 국가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 필요한데 그 친구들이 바로 노량진에 있는 100만 공무원이다. 그죠? 걔들이 공부해서 이제 공무원이 되는 거고 공무원이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거죠.
이 행정기관이 손과 발의 역할을 해주는데 그중에 가장 똘똘한 친구가 바로 입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얘들이 행정청이 되는 것이죠.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행정기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기타 행정주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그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이고요. 본인이 직접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바로 행정기관이고요. 그 다음 행정기관 중에 가장 똘똘한 게 행정청인데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제일 똘똘하죠. 이게 자기가 행정청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이 되는데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되는 것이죠. 여기 누가 들어가 있다? 공무수탁사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2조 2항의 행정청은 이와 같은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을 포함한 광의의 행정청으로서 작용법상 행정청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무수탁사인이 위법한 처분을 했다면 공무수탁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행정청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취송의 피고가 되는 행정청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행정소송법 2조 2항에 따르게 되면 이 행정청은 바로 작용법상 행정청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용법상 행정청은 조직법상 협의의 행정청과 함께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공무수탁사인 논의는 전형적 행정청, 조직법상 행정청이 아닌 자가 처분을 발령했을 때 누가 피고가 될 것인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별히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논의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공무수탁사인 논의는 조직법상 행정청 외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부분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나왔던 부분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 논의는 이건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왔다면은 이제 원래 포함되어 있는 이 조직법상 행정청 논의가 이렇게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조례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한답니다. 조례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이거는 행정소송의 한계 테마에서 사법 본질에 따른 한계, 그 중에서 구체적 사건성이 없기 때문에 이건 행정소송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조례는 법규명령의 일종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어디서 배웠죠? 항고소송상 대상적격의 맨 마지막에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부분에서 배웠었습니다. 처분적 법규에 대해서는 항고소송 제기 가능하다고 했죠. 지금의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은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분적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피고는 누가 될까요? 처분적 조례라고 할지라도 이 조례를 의결한 것은 누구다? 지방의회가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를 상대로 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결론입니다. 조례를 의결한 것은 분명히 지방의회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공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렇죠? 지방자치법 26조에 따르게 되면 조례 공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해결을 봐야 될 것은 바로 지방의회가 과연 입법기관인가에 대한 문제죠. 취송의 피고는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은 행정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중 누가 피고가 될 것인가,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라고 본다면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장도 둘 다 우선은 행정기관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방의회는 국회와는 달리 입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이거죠. 그럼 둘 다 행정기관이 맞습니다. 둘 중에 누가 피고일까요? 이것은 조직법상 행정청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누가 행정청이다? 두 행정기관 중에서 똘똘한 친구 행정청이다. 똘똘한 친구는 누가 행정청이에요? 누가 똘똘해요? 아까는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사고력이 뛰어나서 조직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똘똘한 것이고, 그 다음 참 언변이 좋아서 말을 잘하는 것도 똘똘한 것이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똘똘한 겁니까? 둘 중에 비교를 한다면 어느 쪽이 더 우월해요?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똘똘한 겁니까? 그건 여러분 시험과 빗대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행정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합격합니까? 답안을 잘 쓰는 사람이 합격합니까? 답안을 잘 쓰는 사람이 합격하죠. 그죠? 신림동에서 강사를 한다고 했을 때
행정법을 정말 많이 하는 형님들이 훌륭한 강사가 됩니까? 아니면 저처럼 조금 알지만 굉장히 겸손해졌죠, 그렇죠? 조금 알지만 말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여기서 건방져졌죠? 이 사람이 훌륭한 강사입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강사라니까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조례를 의결한 지방의회하고 그 조례를 말을 너무 잘해서 공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누가 더 똘똘하죠? 지방자치단체장이 훨씬 더 똘똘하죠. 그래서 외부적 의사표시 권한은 조례에 있어서는 조례 공포권이 되는 거예요. 조례 공포권이 있는 집행기관이 바로 행정청이 되는 것이고 얘가 피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한 발만 더 나아가 본다면 조례라고 했을 때 그 조례가 어떤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가, 일반 사무를 규율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육 및 학에 관한 사무를 규율하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피고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특별시의 자치단체장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서울시장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시장은 일반 사무를 관할하고 있는 거고요. 누구? 교육감이 교육 및 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영역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반 사무에 대한 규율하는 내용을 담는 조례를 만들 때는 그 조례 공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교육 사무에 대한 내용을, 교육 및 학에 관한 사무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조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조례 공포권이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죠. 도밀분교 폐지 조례. 그죠? 경기도 조례였었습니다. 경기도 조례였었고,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도밀분교를 폐지시키는 조례안이었습니다. 이 조례는 처분적 조례라고 했었죠. 이 도밀분교 폐지 조례에 대해서 당시 무효확인송을 제기했다고 했는데요. 무효확인송의 피고가 누구였을까요? 지금 배운 대로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조례 만든 건 경기도 의회죠. 그런데 방금 지방의회는 단순한 내부적 의결 기간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청이 아니고 피고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제끼죠. 그럼 이제 조례 공포권이 있는 집행기관이 피고가 된다고 했어요. 지금 이 도밀분교 폐지 조례는 일반 사무입니까? 교육 사무입니까? 학교를 폐지하는 문제잖아요. 교육 사무입니다. 교육 사무라고 한다면 여기서 집행기관은 누가 되는 겁니까? 경기도지사가 됩니까? 경기도 교육감이 됩니까? 경기도 교육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밀분교 폐지 조례에 대해서 무효확인송을 제기한다면 그때는 피고가 누가 된다? 행정청이 누구다? 교육감이 된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2단계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냐 아니면 집행기관이냐. 여기서 집행기관이다. 집행기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일반 사무냐 교육 사무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피고가 될 수도 있고 교육감이 피고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여기까지 2단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논의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 얘기입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이 있었는데요. 이 제명 의결에 대해서 행정송을 제기한다고 했을 때 이때 피고는 누군가요? 요거는 얘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조례를 의결한 것도 지방의회고요. 그리고 소속 지방의원을 제명시키기로 의결을 한 것도 역시 지방의회입니다. 요거 의결하는 게 요게 굉장히 의견 정도수가 굉장히 높아요.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재적의원 3분의 2가 출석하지도 않는데 찬성을 해야 됩니다. 엔간하면 제명이 안 돼.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제명이 되거든요. 근데 또 문제가 있으니까 또 다투려고 하겠죠. 그러면 제명 의결의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는 누구? 조례도 지방의회가 의결했고 그 다음 제명 의결도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지방의회가 피고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선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피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죠. 제명 의결을 했다라는 이 사실을 누가 의사표시하겠습니까? 여기서는 지방의회가 제명 의결을 하고 또한 지방의회가 그것을 외부적으로 의사표시를 직접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방의회가 피고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방의회를 단순한 내부적 의결기관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의 지방의회는 뭐가 된다? 합의제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얘는 행정청이 맞습니다. 위에서는 행정청이 아니고요. 여기는 행정청이 맞다. 지방의회가. 여기까지 논의가 행정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맨 아래 보시게 되면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심 의결 및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 제명 의결을 포함한 경우 첫 번째 소외 대상은 처분적 조례고 두 번째는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이 되고 내부적 의사결정은 둘 다 지방의회가 하지만 외부적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처분적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하고 지방의원 제명 의결에 있어서는 지방의회가 직접 외부적 의사표시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은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이 되고 지방의원 제명 의결에 대한 취소에서는 지방의회가 바로 피고가 된다라고 쭉 선분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화살표로.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였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을 했을 때 과연 누가 피고냐 이거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일까? 아니면 처분 명의자일까? 이 경우는 세 가지 상황을 우리가 한번 놓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권한 위임, 두 번째 내부 위임, 세 번째 권한의 대리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림을 제가 칠판에다가 놓고 간단하게만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부분입니다. 첫 번째, 권한 위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내부 위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권한의 대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권한 위임의 경우에 있어서 여기 이렇게 위임청이 있습니다. 위임청이 여기에 있는 수임청에게 권한 위임을 했습니다. 그냥 서울시장 관악구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서울시장에 법적 권한이 있었던 사무였었습니다. 법의 근거에서 봤을 때. 근데 얘가 권한을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법의 근거에서 적법하게 권한 위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법 96조에 보시게 되면 행정권한 법정주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이와 같은 권한 배분에 변경을 가할 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적법한 권한 위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다? 서울시장에게 있었던 권한이 권한 위임 과정에서 이 권한이 상실되고 누구에게로 이전되었다? 권한이 수임청, 관악구청장에게 권한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는 관악구청장입니다. 처분을 한다면 얘가 처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처분을 하는 겁니다. 갑에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위임청이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서울특별시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임청이 있습니다. 관악구청장입니다. 얘가 얘한테 이렇게 내부 위임을 했습니다. 내부 위임이라는 것은 권한의 귀속점 이전을 동반하지 않고요. 단순히 사무처리의 편의 도모 목적으로 대신 일을 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권한은 누구에게? 원래 얘한테 있었고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얘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법하게 처분을 한다면 서울시장의 명의로 처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얘가 자신의 명의로 갑에게 처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피대리청이 이렇게 있습니다. 피대리청이 있고 여기 이렇게 대리청이 있습니다. 권한의 대리가 있었습니다. 권한의 대리 역시도 내부인과 마찬가지로 권한의 귀속점에 이전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대로 피대리청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고건. 익숙한 표현이시죠? 그죠? 당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때 이제 국무총리가 대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고건 이렇게 해서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대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원래 대통령 권한 사무인데 국무총리가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거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가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입니다. 세 경우 다 모두 그렇습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을 했고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을 했고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했습니다. 이때 과연 누가 피고가 될 것인가? 정당한 권한자가 아니고 정당한 권한자가 아니라 처분 명의자가 피고가 맞다. 얘가 피고가 맞고 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바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같은 내용을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교재를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고송상 피고 적격 로마자 1번에 의의 보시면 소송 당사자 중 피고로서 당사자 적격 중 피고 적격 문제다 이거죠.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의 자격을 말한다. 로마자 2번 행정청 행정소송법 13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취송의 피고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고 돼 있고 38조 1, 2항에서 이것을 취송 외 항고송으로 준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항고송상 피고는 모두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된다. 그리고 행정 주체가 원래는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갑과 대한민국이 싸워야 되죠. 행정 주체와 싸워야 되는데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것은 예외적인 특례 규정이다. 처분 등 중에서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 행정청이 바로 피고가 되는 것이고 재결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과거에는 재결청이었는데 지금은 재결을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하고 있다고 했고요.
행정심판위원회는 합의제 행정청으로서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관악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경우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각부 장관과 같은 기관의 장은요 우리가 독임제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독임제 행정청. 그리고 그 구성원이 여럿이고 구성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그것을 우리가 합의제 행정청이라고 하죠. 그다음 근거는 특례 규정의 근거를 말하는 것이고요. 소송 수행의 편의상 예외적으로 행정청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는 것뿐이다. 단순한 소송 수행 문제다. 로마자 3번 행정청 1단계고요. 로마자 4번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2단계입니다. 로마자 3번 행정청 보시게 되면 행정청이란 무엇인가? 행정성법 2조 2항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해서 행정관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공단체 밑줄 보시고 공공단체가 뭐예요? 공공단체가.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 플러스 기타 공법상 법인이죠. 지방자치단체 플러스 기타 공법상 법인.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기타 공법상 법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사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인이.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수탁 사인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능적 의무 행정청이 2조 2항의 행정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은 작용법상 행정청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밑에 작용법상 행정청.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은 조직법상 행정청이 아니더라도 그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기능적 의무 행정청 역시 포함됩니다.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 이 논의는 옆에서 써놓으시고요. 요거는 조직법상 행정청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직법상 행정청.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은 처분적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을 말하는 것이고 조례를 의결하는 것은 지방의회,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중 어떤 행정기관이 바로 피고로서의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지가 문제가 된다. 판례 보도록 합니다. 판례, 양가로 2번 판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내부적 의결기관 밑줄 보시고요. 내부적 의결기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피고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으로서 의결기관이 아니고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이 바로 피고다라고 하고 있죠. 집행기관이 피고가 됩니다. 검토 보시게 되면 우선 지방의회가 입법기관이 아닌 것은 맞다. 그렇다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은 모두 다 행정기관이므로 행정청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정청이라는 것은 조직을 대표해서 외부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조례에 있어서의 의사표시 권한은 조례 공포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례 공포권을 가진 자가 바로 피고로서의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될 것이고 아래 박스를 보시게 되면 일반 사무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작법 26조에서 조례 공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사무에 있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4조에서 그 조례 공포권을 교육감에게 인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일반 집행기관 및 특별집행기관이 바로 피고가 되는 것이다. 이 내용과 비교해서 또다시 지방의회가 의결을 하는 내용 중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 부분이 다음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명이나 불심 의결도 지방의회가 하지만 외부적 의사표시도 누가 한다? 지방의회가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지방의회가 외부적 의사표시까지 한다는 점에서 피고는 지방의회가 되는 것입니다. 4번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다음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문제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을 발했을 때 문제가 되겠죠. 누구를 상대로 하는가? 첫 번째 정당한 권한자, 두 번째 처분 명의자. 둘 중에 누군가죠? 앞에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여기는 정당한 권한자, 외부적 처분 명의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르기. 그래서 외부적 관계에서의 처분 명의자가 바로 피고가 되는 것이다. 정당한 권한 유무에 대한 문제는 뭐가 아니라고요? 소송 요건, 피고 적격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본안 요건, 본안 판단 문제다 이겁니다. 권한 위임의 경우 보시게 되면 권한 위임을 하게 되면 권한이 누구에게 와 있죠? 수임청에게 와 있죠? 그런데 위임청이 처분을 발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례 보도록 합니다.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외부적 처분 명의자가 피고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분 명의자가 행정청이 맞다. 그렇다면은 얘가 처분을 했다면 얘가 행정청이 맞다. 얘가 피고가 맞다. 검토 보시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은 수임청이지만 항고소송의 피고는 외부적 처분 명의자인 위임청이 된다. 내부위임 보도록 합니다. 내부위임. 여기서의 정당한 권한은 위임청이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이때 수임청이 처분을 바랍니다. 판례 보시면 서울특별시장이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무허가 제분업자의 신고에 대한 수리 권한을 관할구청장에게 내부위임을 했다고 했습니다. 권한은 여전히 서울특별시장에게 있습니다. 이때 구청장이 자신의 명의로 불수리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지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고에 대해서 수리 처분을 해야만 하는데 불수리 처분을 했기 때문에 내용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명의로 했다는 것은 주체상 하자가 있어서 무조건 위법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앞에서 정당한 권한 유무에 대한 문제는 피고 적격 문제가 아니라 주체상 하자 문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부청장이 권한도 없으면서 자기 명의로 어떤 처분을 했다면 불수리 처분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에요. 수리 처분을 해도 위법이에요. 주체상 하자가 인정되니까요. 그래서 위법이지만 그 수리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은 처분을 한 구청장을 피고로 해야 되고, 구청장 권한이 있습니까? 정당한 권한 없는 자죠. 예, 구청장이 피고고, 예, 정당한 권한자인 서울특별시장은 피고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예, 권한의 대리 역시 마찬가지죠.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대리관계 표시 없이 대리청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농어촌 진흥공사가 뭐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얘가 바로 뭐로 등장하고 있다? 대리청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농어촌 진흥공사가 바로 얘입니다. 또한 농어촌 진흥공사는 뭐예요? 농어촌 진흥공사는 이건 기타 공법상 법인입니다.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으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먼저 인정시켰고요. 그 다음에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부분에서는 대리청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조직법상 행정청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지위를 우선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했고 그 다음 대리청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대리관계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누구의 일을 지금 대신해주고 있는지가 안 나와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농어촌 진흥공사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얘가 그냥 피고다라고 했죠. 그죠? 누구 일을 대신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건 무조건 위법이고 그냥 얘가 피고일 뿐이다. 예, 그래서 대리청이 외부적 처분 명의자인 대리청이 바로 피고가 됩니다. 그 다음 합의제 행정청 문제 간단히 짚어보면서 로마자 6, 7, 8은 예, 큰 의미 없기 때문에 권한이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고 행정청이 예외적으로 피고 적격이 인정되는데 얘가 없어지면 그 행정청이 속한 단체가 그냥 피고가 되는 거 너무 당연하고 피고 잘못 지정했으면 피고 경정을 허가해 줄 수 있고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합의제 행정청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청장이나 서울특별시장과 같은 독임제 행정청을 우리가 행정청으로 범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토지수용위원회나 아니면 노동위원회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 등과 같은 공정거래위원회 뭐 이런 예, 위원회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합의제 행정청으로서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바로 중노위짱이에요. 중노위짱. 예, 아래에 지방노동위원회법이라는 법은 없는데, 예, 노동위원회법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제기된다고 돼 있죠. 중앙노동위원회도 행정청이 맞습니다. 합의제 행정청이 맞습니다. 그래서 13조 1항에 따른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예, 개별법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다. 비교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예, 지금까지 항고송상 피고 적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피고 적격 규정은 어디 있다? 13조 1항에 있다. 준용 규정이 있다? 38조에서 모든 항고송의 준용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인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행정청과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서 될 수 있다. 예, 행정청은 작용법상 행정청을 말한다. 여기는 기능적 의미 행정청도 포함된다. 예, 조례에 대해서 항고송을 제기할 때는 조례공포권이 있는 지자체장이 피고가 된다. 그러나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의회가 직접 외부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바로 피고가 된다.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권한 위임이나 내부 위임, 권한의 대리와 관계돼서 예,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한 유무는 예, 권한 요건 주체상 하자 문제이기 때문에 피고 적격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국민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 처분 명의를 달아놓은 처분 명의자, 외부적 처분 명의자가 피고가 될 뿐이다. 그리고 합의제 행정청도 행정청으로서 피고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항고송상 피고 적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